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도 무척 재밌는 작품을 가지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스칼렛의 그 작품 선정을 몹시 높이 평가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실패가 없다. 네. 렌조 미키코 작가의 밤의 오른편이라는 네. 제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렌조 미키코 이분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손이 저도 두 작품 정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뤘었죠. 예. 네. 어, 그 재생 목록에 네. 스칼렛을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그동안 그 스칼렛 씨와 함께 했던 작품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한꺼번에 쭉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렌조 미키고 작가의 작품들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948년에 태어나셨는데 네. 와세다 대학교를 나오셨네요. 명문이죠. 네. 그리고 상복이 좀 있으세요. 시바타 네네. 렌자부로상, 또 아. 그 유명한 나오키상을 받으셨고 요시카와 에이지 신인상, 또 일본 추리협회 단편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단편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단편집 미녀라는 단편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2011년에 이렇게 출간이 됐고요. 네. 총 8편이 들어있는데 네. 하나같이 다 재미있는 수작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등장인물은 크게 이제 두 쌍의 부부가 나오는데요. 네, 주인공인 이케즈마. 이케즈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그 이케지마의 아내가 키미코. 키미코, 네. 나이는 한 38살 요렇게 나오는데 네, 이케지마와 키미코가 한 쌍의 부부고요. 네. 그다음에 이케지마를 찾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음. 치카코. 치카코, 네. 이 치카코의 남편이 에이스케. 에이스케. 네. 그 요렇게 인제 두 쌍의 부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키미코의 이웃 친구로 음. 오사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사다라는 네네. 여자군요. 네. 네. 요렇게 5명이 인제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네. 근데 뭐 목소리로는 거의 두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고, 그렇죠. 네. 이케지마의 목소리를 제가 내는 거고, 네. 치카코, 그러니까 이케지마를 찾아온 여성, 네. 요거를 스칼렛 좀 네. 목소리를 제가 또 내주셨으면 한번 좋겠어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연기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네. 이게 인제 제목이 좀 자연스럽게. 네 제목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밤의 오른편. 이게 뭐 의미가 네. 있나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게 왜 되시는군요. 오른편인지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좀 추론도 해 살펴보면서 보시고 예. 네. 그러니까 밤의 왼편이 아니라 밤의 오른편 오른편. 네. 인가를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는 렌조 미키고 작가의 밤의 오른편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케지마가 회사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지하철 출구로 나오니 예상치 못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아내도 없는데 저녁은 그냥 가까운 식당에서 때울까 하고 망설이고 있던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친한 듯 미소를 짓더니 아파트로 가시는 길이면 같이 가자고 하며 커다란 남자용 우산을 펼쳐서 받쳐주었습니다. 그녀는 당혹해하고 있는 이케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방향이니 사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는 상복이라고 착각할 듯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차분한 옷과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요란한 색의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케지만은 상대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누구냐고 묻는 것이 왠지 쑥스러워서 그럼 실례하겠다고 말하고는 우산을 자신이 옮겨들고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오신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하며 여자 쪽에서 가볍게 걸어오는 말에 네 라고 가볍게 맞장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의 주민인 것 같았습니다. 이케즈마는 작년에 과장 승진을 계기로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바쁜 회사 생활로 그저 자러 들어갈 뿐인 집이었고 지금도 출근하다 이웃 주민과 마주쳐도 머리 숙여 답하는 정도로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부부가 말을 걸어와도 시선을 딴 곳에 둔 채 네라고 숨소리 같은 소리밖엔 내지 않았죠. 이케즈마 쪽에서는 좀처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웃들은 이미 친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침성 있는 아내 키미코는 이웃과의 만남도 활발해서 집에 왕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오사다 씨 부인이 남편이 금연을 시작해서 이제 필요 없다고 하며 까르띠에의 라이터를 받아온 적도 있을 정도였죠. 그 오사다 씨라는 사람은 자주 아내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지만 몇 호에 사는 주민인지도 익히지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오사다 씨 부인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벚꽃 가로수길을 지나갈 무렵 이케지마는 함께 쓰고 있던 우산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달리는 차들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케지마는 여자의 몸을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있었는데 닿을 듯이 빠져나가는 차를 피하려고 하면 여자의 몸과 부딪혔습니다. 여자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오른쪽 어깨가 저려왔습니다. 친절이 도리어 폐가 되는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여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일에만 전념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온 이게즈마에게는 기뻐해야만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코에 들어오는 달콤한 향기는 꽃다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자가 뿌린 향수인 것 같았습니다. 새하얀 목덜미가 검은 기모노에 한층 돋보이고 비에 젖은 듯한 귀밑머리는 요염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키미코는 38이 된 지금도 20대처럼 젊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10년이나 생활한 아내는 이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산이라는 밀실에 함께 갇혀 있자 다른 사람의 아내는 40이 넘게 보여도 미색을 충분히 드러내는 신선한 여자인 것이었어요. 이케즈마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듯한 어깨를 버티며 누구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묻자 여자는 살짝 소리내어 웃으며 조카 딸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케즈마는 빗줄기가 내리친 옷자락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음을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여자는 상복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며 이케즈마의 당혹해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이르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하여 한숨 돌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히 인사를 하고 나서도 그 고통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5층의 좁은 복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케지마의 집은 비상구에서 세 번째 앞쪽인 504호였는데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멈추었을 때 여자도 같이 멈추었습니다. 이케지마는 더 안쪽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뒤돌아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케지마가 혹시 저희 집을 방문하러 오신 거냐고 묻자 여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케지마는 미간을 찌푸리며 키미코의 친구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키미코 씨가 동창회 참석차 유가와라에 가서 집에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며 꽃다발을 건네왔습니다. 선물 대신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자의 이름은 오하라 치카코라고 했습니다. 치카코는 거실을 대충 둘러보고는 커다란 꽃병을 발견하더니 이케지마에게 물과 가위를 부탁하고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거북스럽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인 키미코는 정리정돈이 서툴러서 거실도 부엌도 어질러져 있었는데 그런 어수선함 속에 가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가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던 가위 대신에 과일 칼을 들고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저 근데 무슨 용무로 저희 집에 오신 건가요?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사진으로 얼굴을 안 것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을 방문하려고 하셨던 거면 아까 지하철 출구에서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지만 치카코는 이케지마의 질문을 무시하고 노란 장미 줄기를 잘라내며 1분 가까이 지나서야 이렇게 말했다. 저 망설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전철 안에서도 아니 지금도 망설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릴까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 뒤를 아까 회사에서부터 쭉 따라오셨다는 겁니까? 지하철에서도요? 네. 조카 딸 결혼식 피로연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케지마 씨의 회사에 들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좀 이상하군요. 오늘은 뜻하지 않게 일이 취소돼서 퇴근이 빨라진 거고, 원래 금요일은 항상 밤늦게까지 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늦게까지라도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망설이면서 말이죠. 치카코는 꽃꽂이가 끝난 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서 꽃병을 테이블 구석에 놓고 옆에 있는 선반에 손을 뻗어 사진 액자를 집었다. 신혼여행지인 타이티 사막에서 부부가 수영복 차림으로 장난치고 있는 사진이다. 키미코 씨는 변함없죠? 네, 그럼요. 아니요, 변한 점이 있어요. 남편께서 일에 쫓겨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제 아내가 변한 점이 있다고요? 저기요, 죄송한데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무슨 용건으로. 긴장해서 지칠 대로 지친 이케지만은 신경이 곤두선 목소리로 물었다. 영문도 모르는 말만 하는 여자에게 화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키미코 씨는 이런 얼굴이에요? 저는 좀 더 차가운 미인을 상상했었는데. 하긴, 10년 전의 얼굴과는 다른 사람일 테니까요. 제 아내 키미코와 아는 사이가 아닙니까? 몰라요, 전혀. 하지만 키미코 씨에 대해 당신보다 잘 알고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키미코 씨는 오늘 밤 동창회로 유가와라에 가 있지만 사실은 그 동창회를 빠져나와 지금 쇼호라는 여관에 제 남편이랑 함께 있어요. 뭐라고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이랑 함께 있다고요? 그 말은 지금 제 아내가 당신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진지해진 자신의 목소리에 이케지마 자신도 놀랐다. 사실은 연유도 모르는 여자가 밀고 들어와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웃으려고 했었다. 의심이 가신다면 그 쇼호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요. 타도로꼬라는 이름으로 투숙하고 있는 두 사람 중 여자 쪽의 얼굴 특징을 물어보시면 돼요. 남자 쪽은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이케지마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오하라 에이스케라고 말했다. 자기 남편 말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셀러리맨 같은 남자 사진이었다. 5년 전 사진인데 그 바로 직후에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카마쿠라에서 술집을 시작했다고 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미남이지만 지금은 묘하게 술 장사의 부드러움과 망가진 모습이 드러나 어떤 여성에게는 중년의 매력으로 비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인의 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느냐고 치카코가 묻자 이케지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근 반년 정도 두세 번에 한 번 벨이 울렸다가 받기도 전에 끊어져 버리는 전화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다. 그때마다 아내 키미코는 변명하듯이 장난 전화 같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의 신호였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아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외도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타도로꼬라는 이름은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가명이에요. 매제 원래 성이거든요. 키미코 씨와 호텔에 머물 때는 항상 그 가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작년 여름부터 요코하마가 3번, 쇼우낭이 2번, 키누가와와 무이카마치가 1번, 대개 남편이 출장 갔을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까지 들은 이케지만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놀랄 만큼의 실감조차 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오늘은 저와 남편이 함께 결혼식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남편은 친구와 한잔하고 이쪽에 머무른다며 하지만 그저께 밤 유가와라의 그 여관에서 예약 확인차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아버렸죠. 작년 여름에 부인이 카마쿠라에 가셨었죠? 그때 제 남편이 하고 있는 술집에 들렸어요. 그날 밤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 남편분의 외도를 언제 눈치채신 건가요? 다음 날 아침에요. 남편 셔츠에서 화장품 냄새가 났었고 바지 주머니에서 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나왔거든요. 평소 잘 구슬러둔 종업원한테서 얘기를 들었죠. 그 뒤로는 혼자서 미행하거나 탐정회사에 부탁하기도 해서 둘의 관계나 여자의 남편에 관한 것까지 계속 조사해 왔어요. 그럼 남편분한테는 아직 그 당신이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말하지 않았죠? 그게 작년 여름부터였으니까요. 오늘까지 8개월간 계속 망설였거든요. 망설였다니 대체 무엇을 망설이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써도 좋을지 어떨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실지 어떨지 자신도 없고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나서 사진 액자를 집어들더니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키미코의 검은 수영복에 비치는 몸의 선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시 남자의 몸도 따라 그리고 있다. 빗소리에 젖은 유난히도 하얀 손톱으로. 그때 여자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아야 하면서 작게 소리를 질렀다. 아까 꽃꽂이를 할 때 장미가시가 박힌 것이 지금에서야 아픔이 느껴진다고 했다. 손가락을 입술로 미끄러뜨리며 여자는 이케지마를 응시했다. 그 눈을 함께 응시하다가 이케지마는 갑자기 공복감이 밀려왔다. 그러고 보니 저녁을 먹지 않았다. 허기에 희미하게 토할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공복에 여자의 향기가 스며들어온다. 자신을 가장 초조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남자의 몸을 조금씩 점령해가는 여자의 향기라는 것을 알았다. 우산 속보다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보다도 그 향기는 진하게 코를 휘감고 숨을 쉴 때마다 몸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피와 섞여서 하반신에 빨갛게 쌓여간다. 아까 벚꽃길을 걷고 있을 때 굉장한 스피드로 달리는 차로부터 여자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엉겁결에 그녀의 몸에 손을 댔었다. 곧바로 손을 떼지만 순간적으로 가슴에 닿은 촉감이나 그 순간 엄습하듯이 코를 자극해온 향수 냄새는 지금도 온몸에 남아있다. 오른쪽 어깨로 치달은 위기감과 함께 망설이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여자는 지하철에 오르기 전에 이미 결심을 했고 뜻하지 않게 내리는 비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 당도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이미 나에 대한 유혹을 개시했었다. 이케지마는 이렇게 생각했다. 최종적으로 이케지마가 결심이 선 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꺼낸 라이터를 치카코가 손으로 빼앗더니 자기 남편의 까르띠에라고 말했던 때였다. 여자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라이터인데 남편은 어딘가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것은 2개월 전 오사카 출장에서 돌아왔던 밤에 이케지마가 거실 테이블 밑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게 뭐냐고 그가 물었을 때 아내 키미코는 오사다 씨의 남편이 금연을 했다고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대답을 했었다. 남편은 여기에도 몇 번인가 왔었어요. 대개는 차를 이용하는데 한 번은 전철로 온 적이 있어서 그때 미행했었기 때문에 아파트 오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미행에 능숙해요. 그 말과 함께 안쪽 문으로 옮겨간 눈에는 반쯤 열린 침실의 더블 침대가 구깃구깃 흐트러진 채로 엿보이고 있었다. 정돈이 서둔 키미코는 욕실 문조차 한 번도 제대로 닫은 적이 없다. 결국은
그 어중간하고 칠칠치 못하게 열려있던 문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몸에도 자물쇠가 없는 여자다. 머리 한구석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심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 날 치카고가 돌아가고 나서였다. 여자가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솜씨있게 저녁밥을 만들어주고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와 밤이 깊어져감에 따라 한층 거세지기 시작한 빗소리에 떠밀려 내려갈 듯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다. 비는 다음 날 밤까지 계속되었고 해질녘 밖으로 나가 밥을 먹고 빠진코에서 놀다가 돌아오니 아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외출복 채로 한쪽 다리를 마루에 떨어뜨린 채 소파에 누워 있었고 여행 가방은 다리 옆에 내팽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걸 알아보고는 아내는 서둘러 일어나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하며 바로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케지마는 괜찮다며 피곤할 테니 목욕물을 데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키미코는 무슨 일이냐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이라고 의아해하며 왠지 기분 나쁜 듯이 되물었습니다. 이케지마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얼굴을 한다며 바람 펴서 뭔가 좀 캥기는 거 아니냐고 얇게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변하면서 장난하지 말라고 하고는 탁자 위의 꽃을 보며 누군가 여자가 왔었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 남편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농담의 자백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케지마는 회사 여자애가 인생 상담을 하러 왔었다며 커피 한 잔 타주고 바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며 이것도 바람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키미코는 바람이란 건 좀 더 피투성이 같은 거라며 당신에게는 그런 피를 볼 만한 용기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케지마가 키미코에게 당신은 그런 용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키미코는 10년 전 프로포즈를 잊었냐며 그때 당신이 나에게 나는 연애 상대가 아니고 결혼 상대라고 말했었다며 여느 때처럼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케지마의 손에 분노가 치밀었고 후에 그때 아내를 때리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내를 때렸더라면 아내는 눈물을 흘렸을 거고 그 눈물로 남편으로서 할 질투의 한 부분은 씻겨 내려가 그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케지마는 때리는 대신에 아내의 얼굴에 맞추어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고 그 후 아내가 선물로 사온 건어물을 안주로 술을 마시며 동창생과의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거짓말을 연신 늘어놓는 아내에게 좋은 사람처럼 계속하여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자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때릴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후에 이케지마는 역시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이케지마가 책을 읽고 있는 침대에 잠옷 차림으로 올라온 아내는 조금 있다가 피곤하다고 불을 꺼달라고 하고는 이내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에도 손끝에 치닿는 것을 속이는 듯 그는 불을 껐습니다. 아내보다도 자신을 속인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것도 3개월 후였습니다. 신혼여행지인 타히티에서 사온 프랑스제 스탠드는 가세색이 모스 그린이었는데 한 달 전까지는 거실 쪽에 있던 그 프랑스제 스탠드를 오래되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아내는 하늘색의 가수로 바꾸고 침실의 침대 옆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스위치를 끈 후에도 어둠에는 여전히 하늘색의 형체가 남아있어 이케즈마의 눈에 떠오른 전날 밤의 한 여자의 살결도 그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하얀 얼룩일지라도 뜨겁고 진하게 여자의 살결을 떠오르게 하여 그 자태가 낯선 중년 남자와 뒤얽혀 있는 아내의 자태와 겹쳐 결국 그는 3개월 후 그 침대에서 아내를 죽였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 이케즈마는 천천히 아내의 목에 감겨 있던 넥타이에서 손을 떼고 탁상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상태로 1분간 초침이 10일에서 11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탁상 시계 옆 스탠드가 쓰러지고 침실의 밤의 절반은 불빛과 하늘색 어둠으로 나뉘었고 그 하늘색의 어둠을 화장한 듯이 휘감은 아내의 얼굴은 남편에게 불만을 내뱉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처음이었지만 그런데도 아내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돌연한 비극은 시시한 희극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2번 메마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있어왔던 피부의 억지 웃음이었죠. 그리고는 어째서 아내를 죽이려 했는지를 생각해내려고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일어난 것은 단순한 한 가지 일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두 쌍의 부부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밤을 교환하는 단지 그뿐인 반복이 3개월 동안에 몇 날 밤 계속되었던 것인지. 이케즈마는 4월부터 오사카 출장이 없어졌지만 거의 열흘에 한 번은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치카코와 호텔에서 밤을 지새웠고 또한 그 밤은 아파트에서 치카코의 남편과 키미코와의 미래의 밤이 되었습니다. 두 쌍의 부부는 비뚤어지면서도 기묘하게 합리적인 외도를 계속해 왔던 것이죠. 물론 3개월간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거듭할 때마다 이케즈마는 치카코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치카코는 첫날 밤뿐만 아니라 언제나 갑작스런 여자였고 낯선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인 아들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디 젊은 살결은 언제나 완전히 움켜쥘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남겼고 그만큼 이케지마는 여자의 살결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치카코도 20년 전 남편을 만났을 때 이상의 뜨거운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하며 옛날부터 하얀 와이셔츠가 어울리는 성실한 남편을 좋아했다며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카코의 남편은 5년 전 아들을 유학시킨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는데 바로 실패해서 지금은 꽃꽂이 교실을 하고 있는 아내의 수입에 의지하여 노는 기둥서방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도를 알고서는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실 어떤 복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외도를 하는 상대 여자의 남편 사진을 손에 넣은 순간 이 남자에게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카코는 탐정회사의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케지마의 부부의 10년간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케지마는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였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평범함은 불과 몇 분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케지마의 아내 키미코는 오사카에 출장 중일 남편이 느닷없이 돌아온 것에 놀라면서도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고 그 후 침실에 돌아갔다. 이케지마도 그 뒤를 쫓는 듯이 침실로 들어가서 넥타이를 풀고 그 순간 손에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차가워진 무언가가 치솟았다. 3개월이 지나고 분노는 완전히 식어서 더욱 위험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최근 3개월의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가장 큰 변화를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저 이상해서 잠시 동안 넥타이 자국이 빨갛게 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후회도 몰랐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아내가 지금은 죽고 넥타이는 흉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손에 남은 자국은 내일쯤에는 없어질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이케지마는 침실을 나왔다. 전화는 치카코였다. 부인이 어떻게 됐느냐고 치카코가 물었다. 그는 잘 됐다고 하며 아내는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바로 그 방을 나오라고 치카코가 말했다. 그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당신을 만나러 호텔로 되돌아가는 약속이었었나?
하면서 수화기를 향해 물었다. 그러자 치카코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주쿠의 호텔에서 조금 전까지 치카코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는 치카코에게 경찰서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신을 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 계획한 대로가 아니냐면서 남편이 벌써 그쪽에 도착할 테니까 경찰서에 간다느니 하는 농담은 그만하고 빨리 방에서 나오라고 치카코가 소리쳤다. 아파트를 나와 가능한 한 멀리까지 걸어가서 잡은 택시 안에서 이케지마는 아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출장 중인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자 예상대로 키미코는 당황해하면서 야식 준비만을 하고 요코하마에 있는 친구가 쓰러져서 어떤지 좀 보러 갔다 오겠다고 했었다.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려고 했다. 그녀의 외도 상대가 10시에 카마쿠라를 떠나 앞으로 1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초조했던 것이다.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남자 차에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만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내를 죽이는데 넥타이를 사용하는 것도 계획의 하나였다. 일주일 전 밤 호텔방에서 치카코는 이케지마에게 범행 당일날 회사에는 화려한 넥타이를 하고 가서 여직원들에게 과시를 하고 퇴근 후에는 호텔에서 넥타이를 바꾸고 가라고 했다. 이미 5월 초에 세 번째로 침대에 오르고 나서 반농담으로 아내를 죽이고 그 혐의를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한 달 후 카마쿠라의 여관에서였다. 나쁜 건 그 두 사람인데 우리 쪽에 몰래 행동하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두 사람이 외도를 하는 밤에 밖에는 만날 수가 없어서 참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치카코의 생각이었다. 정원의 빗소리를 들으며 이케지마는 문득 지난번 거지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키미코의 셔츠 뒤 칼라에서 보았던 자국을 떠올렸다. 남자의 입술 자국이 틀림없었다. 하얀 목덜미의 세계, 생생한 분홍색으로 남자의 격렬한 애무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키미코는 평소와 달리 머리를 풀어 뒤로 내렸는데 아마도 목덜미 자국은 여름비에 흰색에서 청자색으로 변하는 수국처럼 더 청자색으로 변해갔을 것이다. 이케지마의 가슴에도 같은 푸른 멍이 꽃잎처럼 떨어져 있었다. 그는 4주간에 걸쳐 계획을 다듬고 드디어 지난 주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출장을 간다고 키미코에게 말했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32분 작년 발렌타인데이 때 여사원한테 받은 채로 옷장에 잠자고 있던 노란 꽃무늬의 화려한 넥타이를 맬 때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는 것에 신경이 쓰여서 몇 번이고 다시 고쳐 맸고 그때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조해 보였다. 3개월 전에 비오는 밤부터 이케지마는 때때로 자신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지금도 거울 속의 어깨가 심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진땀이 났다. 키미코에게는 내일 밤 하루 더 묵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아파트를 나왔다. 회사에서 선물을 준 여직원의 눈에 넥타이를 강조하고 부하에게는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오사카에 출장 중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신주쿠로 가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치카코와 함께 체크인을 하고 10시에 룸 서비스를 부탁해서 담당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강조했다. 그 후 치카코는 남편이 카마쿠라 술집을 폐점 시각인 10시 직후에 나가서 도쿄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치카코가 잘 구슬러둔 술집 종업원은 남편의 차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쿄에 있는 외도 상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그녀가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걸 증거로 남편에게 들이댄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 사진은 다른 의미의 증거가 돼서 종업원은 중요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 종업원은 남편이 몇 시쯤 아파트에 도착하는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획의 요점 중의 하나였다. 키미코를 살해하는 시각과 남편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시각은 가까울수록 좋다. 요코하마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케지마는 호텔을 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에 밤 11시 40분쯤 도착해서 1분 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출장 중인 남편이 돌아온 것에 키미코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키미코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이케지마는 안심했다. 두 사람이 어딘가 여행이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치카코의 말로는 자기 남편이 요즘 돈이 없어서 아마도 아파트에서 만날 거라고 했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집에서의 미래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키미코의 돈, 말하자면 자신이 번 돈으로 여행을 갈지도 모른다고 이케지마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키미코가 집에 있다는 것은 외도 상대가 오늘 밤도 틀림없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가서 일찍 온 이유를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리다가 바로 끊겼다. 단 한 번 울린 벨소리는 남편이 이 아파트에 30분 정도면 도착한다는 치카코로부터의 최종 확인이었다. 그것은 또한 최후 행동으로 옮기가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키미코는 간단하게 야식을 준비한 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고 이케지마는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호텔에서 바꾼 평소에 하던 수수한 넥타이를 풀면서 말이다. 즉 계획대로 한 것이다. 아니, 어느 하나 계획대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옷장을 열기 위해서 등을 돌린 순간 그의 손에 치솟은 살인은 계산 밖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그 혐의를 치카코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 두 사람을 말살하는 것으로 남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계획의 목적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최근 1년 자신을 배신하면서 태연하게 아내로서 자신에게 쭉 기생해온 한 여자가 미웠습니다. 죽음이라는 최대의 벌을 주지 않으면 결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미웠던 것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 겨를도 없이 분노에 넘친 그는 침대 옆에 있는 하늘색 스탠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꽃병과 같은 형태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아내의 머리에 내리치고 싶었죠. 그 편이 오히려 흉기에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내가 스탠드 갓을 하늘색으로 갈아 침실의 베개마추로 옮겨 놓은 거였고 그거야말로 아내의 가장 잔혹한 배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카코가 호텔에서 그에게 요즘 아내가 하늘색 속옷을 입지 않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색의 옷이나 속옷에 약하다며 치카코에게도 자주 입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속옷은 평범한 하얀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침실 자체에 하늘색의 속옷을 입힌 것이었죠. 지금 스탠드는 왼쪽에 있어서 손으로 잡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넥타이가 풀어졌습니다. 이후로 그가 본 것은 하늘색 빛 속에 검게 전멸한 두 개의 얼룩. 시트에 남아있던 일주일 전의 남자의 물방울과 어느 날 밤 아내의 목덜미에서 발견한 꽃잎의 색깔. 그는 평상시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고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미소 짓는 순간 그보다 먼저 그의 하늘색 그림자가 커다랗게 기울어져 아내의 몸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 보통 얼굴의 피부 한꺼풀 아래에서 계속 참아왔던 것이 일거에 폭발한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미래 직후 생명보험 수령인을 키미코에서 치카코로 바꿨는데 그것도 치카코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키미코의 배신에 반격을 가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굳이 계획대로였던 점을 찾는다면 이 죄를 외도 상대에게 덮으씌우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질투를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14층에서 열리고 긴 복도 끝에 있는 집으로 걷기 시작한 순간 그에게는 그것도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희미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 그 순간 격한 욕망은 사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케즈마는 그럭저럭 침착한 발걸음으로 침대까지 걸어가 1시간 전에 범행을 재현하는 것 같이 그림자로부터 먼저 여자의 몸을 덮쳤습니다. 이케즈마는 현장의 방을 나올 때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도착할 치카코의 남편 에이스케가 초인종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고 키미코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문제는 그때 에이스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바로 경찰에 연락한다면 일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카코는 소심한 남편이라 반드시 바로 도망칠 거라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다음 날 아침 5시에 치카코가 집으로 건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에이스케는 치카코에게 어제 가게가 끝나고부터 쭉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 있는 거냐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시신을 발견한 채로 도망 나왔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오전 11시에 두 사람은 나란히 체크아웃하고 호텔을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시 조금 전에 이케즈마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에는 이미 경찰차가 서 있고 사건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굳은 얼굴로 와서 사건을 알리고 형사에게 이케즈마를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시신을 확인했는지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10분이 흘러갔고 정신을 차리니 두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키미코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아랫집 405호에 사는 부부가 그날 키미코와 백화점에 갈 약속을 해서 30분 전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받아두었던 보조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조 열쇠라니? 이케지마는 의아해하며 어쨌든 자신이 최초 발견자가 되는 번거로움만은 피할 수 있었다고 안도했습니다. 형사는 이케지마에게 최초 발견자인 오사다 씨라고 하며 우두커니 서 있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여자는 아내가 열쇠를 자주 잃어버린다며 보조 열쇠 하나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런 일에 도움이 되다니 하며 울먹울먹 열었습니다. 이케지마는 그 여자를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 막연히 술 장사하는 여자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기에 아내로부터 들은 오사다라는 주보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복장처럼 감정도 야단스러워서 마치 연극하듯 과장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범죄 드라마의 촬영 현장으로 변한 듯한 착각 탓인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시신도 그저 드라마의 소도구 같았어요. 감식관이나 흰 옷차림의 남자가 돌아다니는 방의 구석에서 형사의 질문을 받으며 마치 자기 혼자만 서투른 아마추어 배우같이 모처럼의 드라마를 망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만 치카코로부터 서투르게 슬퍼하거나 하는 연극 따윈 안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긴 했지만 이상하게 차분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채 이유도 모르는 마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찰이 전날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행동을 물어와서 이케지마는 3개월 전부터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자신과 치카코가 신주쿠의 호텔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남편인 에이스케가 이 집을 방문했던 게 틀림없다는 것까지 전부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 자신이 이 집에 돌아왔던 1시간 가까이의 사건만은 생략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내내 이케지마는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머리 한쪽 구석에 보조 열쇠라는 말이 달라붙어 온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오사다라는 주부가 변명이라도 하듯이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려준 사실이 그에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3일째 밤이 되어 부검 때문에 보내져 있던 아내의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절에서 거행된 장례 자리를 빠져나와 치카코와 연락을 하기 위해 혼자서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치카코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금 다시 형사 두 사람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다고 하며 경찰에서 지문이나 시트의 얼룩까지 철저히 조사했을 테니 아마도 남편은 체포될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케지마는 계속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던 의문을 꺼냈습니다. 치카코, 그 당신 남편 에이스케 말이야. 그 에이스케의 외도 상대가 정말로 내 아내 키미코였던 거 맞아? 어째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 당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5층에 있는 당신의 집에 불이 켜지는 것도 봤고, 작년 8월에 당신 부인의 전화번호가 남편 주머니에 있었고요. 하지만 당신은 키미코의 얼굴은 보지 못했었잖아. 치카코는 맨 처음 여기에 온 날 밤, 이 방에서 내 아내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했었다. 아니, 그래도 금요일 밤중에 남편이 당신 집에 갔던 것이 외도 상대가 당신 부인이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때 미행시킨 술집 종업원도 남편인 에이스케가 사망 추정 시각인 1시경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보고 확인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 우리 집 한층 아래에 오사다라는 주부가 살고 있어. 이 남편은 나와 같은 평범한 셀러리맨 같은데 그 여자는 주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겉모습인데다가 이 당신과 조금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당신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여자, 오사다라는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어. 게다가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고. 내 아내 키미코와는 꽤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우리 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 같아. 어쩌면 당신의 남편조차도 그 여자를 키미코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몰라. 이 카마쿠라에는 그 여자도 동행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모두가 자고 있어서 혼자 술집에 가서 외도를 즐기고 이 당신 남편한테 그 여자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내 아내 이름과 내 아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 카마쿠라에서 돌아온 다음 모든 사정을 키미코에게 털어놓고 앞으로 있을 외도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집을 외도의 러브 호텔 대신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협력 말이야. 그래. 그렇다면 방에 까르띠에 라이터가 떨어져 있던 이유도 그것을 오사다라는 여자의 남편이 라면서 갑자기 키미코가 둘러댔던 이유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 당신은 당신 남편이 체포된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겠지만 만일이라도 내 상상이 맞는다면 당신 남편은 살인범이 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서 살해된 여자는 자기의 외도 상대가 아니라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경찰은 바로 우리들을 의심하겠지. 이 당신 남편의 외도 상대가 오사다라는 여자라면 키미코를 죽일 동기 같은 건 없으니까. 그렇잖아. 내 말이 맞지? 다음 날 장례식에는 비가 왔다. 콘크리트의 식장 대기실에서 아내의 뼈가 나오기까지 이케지마는 메마른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키미코의 부모에게 작년 여름 키미코가 부모님을 모시고 카마쿠라에 갔을 때 오사다라는 여자도 함께 갔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사다는 어젯밤 남편과 함께 조문을 와서 키미코의 어머니와 친한 듯이 말을 주고받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사다의 남편은
이케지마 이상으로 평범한 메마른 피부의 남자였다. 그에 비해 오사다는 검은 옷만이 풍만한 몸을 강조할 뿐 조문 장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으로 얼굴을 꾸미고 있었다. 왠지 남편과 불만이 전혀 없는 부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역시 오사다는 이케지마의 가정에 어느새 깊숙이 숨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이 침대에까지도 말이다. 처음 가마쿠라에 간 것은 그저 키미코의 권유로 따라간 것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외도 여행의 구실에 키미코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 틀림없다. 사람 좋은 키미코는 바쁜 남편과 아이가 없는 외로운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생긴 친한 친구를 위해 그 외도에 협력해서 부탁을 받고 침대까지 제공했었다. 하늘색의 어둠까지도 말이다. 조문을 온 오사다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살짝 이케지마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대기실에 숨막힐 듯한 정적에 지쳐 이케지마는 화장실로 향했다. 누구도 키미코가 살해되었다는 것보다 외도를 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이케지마가 화장실을 나오자 우산을 든 형사 둘이 서 있었다. 형사는 올 봄에 이케지마가 죽은 부인에게 1억이나 되는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케지마는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금 통장에서 아내가 인출했던 4, 5만 원 정도의 불분명한 돈이 보험금이 아니었, 보험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왜 자신의 보험을 들었던 것일까? 치카코에게 전화를 해서 그 보험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며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케지마를 계속 의심한다면 치카코는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 계획이란 사실 이케지마가 집에 들렀다가 키미코가 살해당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울며 애원하길래 치카코는 어쩔 수 없이 둘이 함께 호텔에 쭉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케지마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당신에는, 당시에는 범인이 치카코의 남편 에이스케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위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획을 다듬을 때와 같은 민첩함으로 치카코는 모든 것을 이케지마의 죄로 떠넘기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는 분노도 일지 않았고 마늘의 경우에는 자신이 죄를 전부 짊어질 작정이었다. 치카코의 목소리도 이제 듣고 싶지 않았다. 듣고 싶었던 것은 죽은 자기 아내의 목소리다. 키미코. 키미코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불단에서 꽃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아내는 아무것도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이케지마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스탠드를 켰다. 더블 침대는 방의 오른쪽에 놓여 있고 하늘색도 오른쪽이 더 짙었다. 옷장도 오른쪽 벽에 있고 4일 전 밤의 비극은 오른쪽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 때문일까? 집이 오른쪽으로 위험한 각도로 경사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의 몸과 함께 말이다. 3개월 전 저녁 무렵 비와 우산에 갇혔던 때에 오른쪽 어깨에 위험한 경사. 몸에 남은 그때의 저림이 어느새 침실까지도 기울어지게 하고 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명의 저승사자와도 같은 한 여자는 한 쌍의 부부의 평범하면서도 행복했던 밤을 기울게 하고 지옥으로 굴러 떨어뜨리고 지금은 재빠르게 사라져간 것이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도 장례식장과 같은 무거운 침묵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두 형사를 보고 안도마저 느꼈을 정도였으니까요. 형사는 차를 마시며 오사다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키미코가 남편 이케지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여러 번 오사다에게 울며 호소했었고,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겁먹고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에는 키미코의 목에서 멍자국도 보았다고 했어요. 이케지마는 당황했지만 오사다가 경찰에 거짓말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사다는 치카코 남편과의 관계를 끝까지 숨기기 위해 이케지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경찰이 빨리 이케지마를 체포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케지마는 단호하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오사다의 말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경찰이 물었지만 이케지마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라고 밖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사다가 에이스케의 진짜 외도 상대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면 에이스케는 반대로 무죄가 되고 혐의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오사다의 거짓이 다른 방향으로 이케지마를 몰아가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사다는 키미코가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했고, 게다가 동경에 사는 키미코의 친동생이 받은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며 형사는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키미코가 여름부터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 남자아이를 남편이 알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살해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키미코의 필적이었죠. 이케지마는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미심쩍어하는 얼굴로 조사 결과 이케지마가 얘기한 대로 키미코는 에이스케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케지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오사다로부터 보조 열쇠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자신이 외도하지 않은 아내를 터무니없이 오해하여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이 살인자로 체포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치카코가 들고 나온 계획 따위와 자신의 사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어도 자신은 그때 질투와 증오로 아내를 죽였을 것이니까요. 자신은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달려들어 그 생명을 찢어 짓밟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다는 매우 단순한 해답이 남았습니다. 유일한 후회는 어리석게도 아내를 죽인 후에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일 정도로 깊이 말이죠. 키미코도 그런 남편을 알기에 외도가 들킬 경우에는 정말로 살해당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자신의 근심을 모두에게 발설했던 것이에요. 갑자기 이케지마는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의자에서 떨어질 듯 느꼈습니다. 깊은 안도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몸이 어째서 제멋대로 오른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어 몸을 지탱하려고 하자 동시에 마주 앉은 형사도 그를 흉내내듯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차에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그날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10일 밤 이케지마가 옷장을 열려고 하는 아내를 불렀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실 오른쪽은 하늘색의 어둠이 짙고 그곳에 서 있던 그는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내의 몸이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던 탓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주한 그가 보아 왼쪽으로 말이죠. 아내의 오른손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했고 그때 오른쪽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계와 결혼기념에서 배신의 증거로 바뀐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이케지마가 잡으려고 했지만 왼쪽에 있어서 잡지 못한 그 스탠드. 이케지마는 형사에게 생명보험건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키미코가 지난달 보험 수령인을 남편에서 에이스케로 변경했기 때문에
키미코를 죽여도 이케지마에겐 1엔도 들어오지 않아서 살인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케지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형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에서 하자며 일어났습니다. 이케지마는 마치 의사의 말에 따르는 환자와 같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차에 올라 두 형사가 그를 사이에 두고 어깨로 몸을 받쳐두듯 하자 이케지마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불안감이 없어져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케지마는 차 안에서 정당방위 잃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제대로였다면 키미코는 그날 밤 그 순간 대리석 받침으로 된 스탠드를 오른손으로 잡고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을 것이다. 생명보험도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는 거짓말도 모두 그 복선으로서 키미코가 계획해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키미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외도 상대와 공모했을 것이다. 두 쌍의 기묘한 불륜 커플은 정사뿐만 아니라 살인 계획도 공유했고 우연히도 그날 밤 두 개의 계획이 서로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키미코의 죽음으로 그 보험금은 에이스케에게 들어간다. 만일 그때 키미코가 흉기를 잡는 것이 더 빨라서 이케지마가 죽었다고 해도 보험금은 치카코에게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부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까지 어딘가에서 손을 잡고 이번 계획을 꾸몄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자연스럽다. 저마다 외도 상대가 부부인 것을 이용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드라마나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드라마라도 좋았다. 결과는 그날 밤 아내와 남편 중 어느 쪽이 먼저 흉기를 잡는가에 달려 있었다. 올 봄부터 자신과 치카코에게 일어났던 일의 전부가 키미코와 에이스케의 밤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키미코는 남편과 치카코의 관계를 알고 남편을 미워하고 에이스케 꾀임에 넘어가서 남편 살해를 결심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죽이고 그걸 정당방위로 내세울 계획을 착착 준비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출장지에서 갑자기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올 거라는 것까지는 전해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서로의 사리를 모르는 채 치카코와 에이스케 부부에게 조종당해서 10년 동안 부부였던 그 남녀는 각자의 흉기를 손에 쥐려고 했었다. 조종당해서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의 오른편에서 하늘색의 어둠 속에서 치카코와 에이스케 부부의 조종에서 벗어나 서로의 증오만으로 서로 노려보며 죽이려고 했었다. 그걸 이케지마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키미코는 10년 동안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두 부부는 지금쯤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축하하며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사적이 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지만 이케지마에게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지금 경찰차의 룸미러 속을 지나는 여름의 광채가 흘러넘친 거리처럼 말이다. 그의 눈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난 저승사자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결혼 생활 이면에 계속 잠재해 있던 사랑과 증오. 10년 끝에 두 사람은 그것을 드러낸 손으로 흉기를 잡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때 이긴 것은 남편 이케지마 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뿐이다. 지금 이미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이케지마를 미소로 배웅하면서 죽음의 신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그날 밤 딱 맞게 침실로 들어온 남편에게 보였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미소.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끝이 굉장히 시적으로 그날 밤 딱 맞게 침실로 들어온 남편에게 보였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미소. 이 저승사자였군요. 네. 이 제목이 왜 밤의 오른편일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엄청난 작품인데요. 이게 정말 그런 듯한데 또 아니고 아닌 듯한데 또 그렇고 이게 네. 막 꼬여서 그러니까 이케지마하고 치카코가 이케지마하고 키미코가 부부인데 네. 치카코가 찾아와 가지고 네. 당신 아내하고 내 남편 에이스케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이다. 있다. 요렇게 해 놓고 이제 둘도 정작 또 불륜을 그렇죠. 우리 저지르고 있죠. 복수하기 거기를 복수하기 위해서 예. 인제 우리도 외도를 하자. 네.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네 아내를 죽여라." 요런 식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죽여 놓고 보니까 그 오사다라는 음. 여자가 음. 그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혹시 네. 내가 보조 열쇠.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네. 저는 그래서 예. 거기서 끝났어도 '와 엄청난 저도 반전이다.' 저도요. 생각을 '아 했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고 아 예 오사다는 진짜 이제 아랫집 여자에 진짜 예 불과했고 아랫집이에요. 근데 하필 또 뭐 옷 입고 다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의심을 살 만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치카코하고 에이스케 이 부부가 이케지마와 키미코를 조정을 해서 누가 죽든 보험금은 보험금을 자기네들이 타게끔. 타도록 네네. 그렇게 했었다는 거다라는 네네. 거고요. 근데 이 작가가 대단하다는 것이 뭐 중간중간에 뭡니까 심리를 참 음.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음. 예. 그리고 인제 남녀 사이의 어떤 글쎄 뭐라 그럴까 좀 밀당이랄까? 뭐 좀 야릇한 뭐 이런 거 한 것을 예 잘 좀 표현을 했죠. 직접적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네. 좀 예. 와 닿게. 네 맞습니다. 렌조 미키코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좀 일그러진 남녀 관계에 대한 작품이 네. 많잖아요. 그런 작품 많습니다. 스칼렛이가 다뤘던 뭐 음. 대역이라든가 또 음. 기묘한 의뢰 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고런 네네. 작품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좀 위험한 내용들도 많아요. 어떤 뭐 게 그런가요? 이렇게 뭐 가까이서 여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뭐 거기다가 아 함께 근데 10 년이나 생활한 아내는 이미 여자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아유 그렇죠. 예. 좀 큰일 날라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긴 한데 네. 또 그냥 뭐 음 음. 그렇게 표현할 그분의 수도 있다. 예. 의견. 예예. 그렇죠. 이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음.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굽니까? 아이고 여자. 키미코? 예. 치카코? 키미코의 사진은 처음으로 보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키미코 얼굴을 모르는 거죠. 타이티 사막에서 찍은 거잖아요. 근데 왜 맞습니다. 사막에서 수영복 아니 차림으로 있죠? 거기 어. 사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뭐 사막에 거기에 간 거지 사막에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막에 안 가 보셨죠? 아니요. 가 봤어요. 그 사막에 수영복 입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막이 온통 다 아니고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수영장에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운데 왜 이렇게 긴 팔 긴 옷 완전히 뭐 얼굴 다 가리고 다니까 했었거든요. 근데 음. 사막에 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녀야 가려야지. 살겠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고 라이터 음. 까르띠에 네. 예 그게 인제 뭡니까 여자 아래층 음. 사는 여자 남편이 뭐 금연을 했다는 둥. 그래서 그것도 그게 사실은 의심의 예. 예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이었다 진짜였어. 뭐 예.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처음에 그게 생각했던 사실은 걸로 맞는 거죠. 키미코가 보조 열쇠를 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음. 라든가 기타 등등. 스탠드는 왼쪽에 있어서 손으로 잡기 어렵겠다. 음. 이게 인제 아내가 자기가 먼저 잡으려고 오른쪽에 놔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인제 기울인 건데 예. 예. 본인은
그게 '아 내가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건가?'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하늘색 속옷을 뭐 좋아한다 막 이랬는데 음. 아내가 침실 자체에다가 하늘색의 속옷을 입혔다. 뭐 이런 거. 네. 표현이 좀 기발합니다. 네, 상당히 음. 기발하고요. 네. 이게 좀 내용은 좀 통속적이잖아요. 뭐 네. 불륜을 주제로 하고 그렇죠. 있고 음. 뭐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여러 상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그 문학적인 그런 음. 어떤 그 이유가 있는 재능을 거죠. 네, 인정을 네. 받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 뭐 더블 침대는 방의 오른쪽에 놓여 있고 옷장도 오른쪽에 있고 뭐 이런 거. 비극은 오른쪽에서 일어났고 네. 오른쪽 어깨에 위험한 경사 뭐 이런 것들. 처음에 우산 받치는 것부터 인제 네, 오른쪽 어깨가 맞습니다. 불편한 예. 그런 거부터 끝날 때까지 예. 이게 왜 밤의 오른편인지를 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이케지마가 그 자기 아내를 죽일 때 그때 그 밤에 음. 아내가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었던 게 그렇죠. 떠오르죠. 그게 네. 그렇죠. 결정적인 계획이 음. 있고 그날 밤 두 개의 계획이 서로 부딪힌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남편은 아내를 죽이게끔 했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죽이게끔 요걸 해 놓고 누가 먼저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돈은 그렇죠. 어차피 예. 그 저승사자 그 부부들에게 치카코 가니까. 에이스케. 예. 이것들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말이죠. 근데 그 스칼렛이 지금 치카코의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했는데 네. 그 그런가요? 음성 그대로라면 아주 착하고 순한 여성이어야 되는데 그 못된 어 여자였구만요. 너무 또 못되게 하면 네. 이거를 또 알아챌 수가 티가 있기 나니까. 때문에 티가 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선량한 네.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 네. 좀 점점점점 이게 앙칼져 가서 네. 앙칼져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스칼렛이 본성을 속일 순 없구나.' 네. 감사합니다. 착하고 선한 요런 이미지. 네.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댓글로 감상 적어 주시고요. 스칼렛 씨가 거기에 대한 답글이라고 하죠. 답글 이제 올려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칼렛 씨와 함께한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꽤 많은 작품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감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회원 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독이라는 게 있고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구독은 말 그대로 그냥 구독 해 주시는 거고요. 가입은 월 얼마를 내시면 저희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회원만의 특전이 있고 한데 그 특전이라기보다는 저희 채널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한다라는 느낌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정해 놨어요. 4,990 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는 두 거죠? 번째 듣습니다. 요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저희가 네. 강조는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월 4,990 원에 저희 채널에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아이 뭐 홍보해야죠. 네. 네. 사실은 이게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네 좀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쑥스럽네. 사실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박인권 교수님하고 할 때도 한번 했었는데 네. 예 많이 쑥스럽습니다. 어쨌건 저희 채널을 이렇게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조 미키코 작가의 밤의 오른편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